그래서 보니까 그 이팝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원래 이팝이 5월 중순경에 5.18 무렵에 주로 피는데 계절이 한 달 정도 빨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57페이지 일장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영양 생장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영양 생장이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생식 생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뭔가 이 요인이 크게 내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외부적인 요인이 뭐였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순화 처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순화 처리. 즉 다시 말하면 저온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순화 처리는 저온 처리만을 말한 것은 아니죠. 고온 처리도 있고 또 종자 처리도 있고 녹체형 순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순화 처리에 관한 이야기 했었고 오늘 이야기할 게 뭐냐면 일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장 하루 회의 길이를 말한 거죠. 내적인 요인은 뭐였어요? 내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CN율이라고 이야기했었죠. CN율에서 C는 탄수화물을 말한다고 했었는데 탄수화물과 질소 관계 중에서 어느 함량이 높아야 화합분화가 유도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야만이 이게 다시 말하면 질소 함량이 많아버리면은 식물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안 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야만이 화합분화가 촉진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가 배운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식물 호르몬이 있었어요. 식물 호르몬. 식물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베렐린이라든가 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계속해서 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물은 기본 영양 생장을 하고 나서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먼저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거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래요? 하루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또 짧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장일이냐, 뭐 단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긴 것은 우리가 장일이라고 하는데 긴 것은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장일이라고 하고 하루의 길이가 그다음에 이 반대로 해의 길이가 짧은 것,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8시간에서 한 10시간 미만인 것을 단일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은 장일은 봄이나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장일식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가을이나 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할 건 뭐냐면 식물체가 언제 자라냐 그 개념이 아니고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김장무나 김장배추는 장일이에요, 단일이에요? 김장무나 김장배추는 김장무나 김장배추는 가을에 재배를 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다?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해의 길이가 길어져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배추나 무가 씨앗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꽃이 피고 그건 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배추를 먹는 것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을일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언제부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무배추는 어떤 식물이다? 장일식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계절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하는 시기가 아니라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어, 장일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추파맹류도 마찬가지죠. 가을볼이나 가을미를 추파맹류라고 하잖아요. 이 가을볼이나 가을미는 가을에 심기 때문에 단일식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볼이나 가을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이듬해 겨울을 경과해서 저온을 경과해서 이듬해 봄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볼이나 가을밀을 장일식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여러분이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단일식물은 뭐가 있어요? 단일식물. 지금 장일식물에서 또 빠져있는 것이 뭐냐면 상추 같은 경우, 상추 아시죠? 상추 같은 경우도 봄에 해의 길이가 길어져야만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장일식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주로 이제 벼라든가 뭐 옥수수, 또 가을에 꽃 피는 것들 뭐 있어요? 코스모스, 국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단일식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꽃날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물을 몇 가지 이렇게 놔두고 이제 뭐 예상 문제에서도 그런 거 나오겠습니다만 몇 개 이렇게 쭉 놔두고 다음 중 장일 조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 못 외우니까 어떻게 외워야 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피는 것이 단일식물이고 그리고 봄, 여름에 꽃이 피는 것이 장일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일식물은 꽃으로 말하면 코스모스라든가 국화 같은 것들 또 벼 같은 경우도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특히 이제 벼 중에서도 늦벼, 이게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나눈다면 만생종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간식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간식물을 정일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품종이 나왔냐면 사탕수수 F106이라는 품종이 나왔는데 이것은 12시간 45분과 12시간의 일장에서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일식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일장이 정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장이 어떻게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이 사이에만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도 말하냐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말하냐면 한 개 일장이 두 개인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개 일장이 뭐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으로 이 두 개가 한 개 일장이 적용되는 그런 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일 식물과 단장일 식물이 있는데 장단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처음에는 장일이었다가 나중에 단일이 되어야 화합분화가 촉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은 단일이었다가 나중에 장일인 것이 화합분화가 촉진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장이 길거나 짧거나 관계없이 꽃이 피는 작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중성식물이라고 해요. 중성식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들이 중성식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 일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한 개 일장이 두 개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금방 정일식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한 개 일장이 아예 없고 뭐 장일이나 단일이나 이런 광범위한 일장에서 꽃이 피는 것을 중성식물이라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강낭콩, 메밀, 장미, 목화, 고추, 호박, 토마토, 가지, 당근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고추는 우리가 봄에 심어가지고 한여름에 이제 수확하잖아요. 꽃이 피고 그러면 이제 장일식물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해도 일장하고 관계없이 국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추라든가 호박, 가지, 오이, 호박 다 똑같은 오이, 호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일식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성식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기출문제를 보면
이 기출문제가 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좋은 문제 같은데,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 자, 우선 그 중성식물에 보면은, 아니, 중성식물이 아니라 앞페이지 앞으로 넘어오면, 단일식물 맨 마지막 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깨라고 나와 있죠, 들깨. 그러죠? 자, 들깨는 일단 단일식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는 언제 수확해요? 여러분들 보통 수확할 때에 참깨를 먼저 수확하나요? 들깨를 먼저 수확하나요? 잘 모르죠. 그냥 먹기만 해서. 일반적으로 참깨를 먼저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들깨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해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보통 모내기가 시작될 무렵에 참깨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한 7월 중하순 정도 되면 참깨를 수확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들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참깨를 먼저 재배하고, 그 다음에 들깨를 수확하는데, 들깨는 이제 가을에까지 이제 자라가지고 가을에 이제 들깨는 주로 수확하는 거예요. 몸에는 참깨보다 들깨가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씩 이렇게 드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들깨가 일단 무슨 식물이다? 여기서는 들깨가 단일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가 나온 거예요. 그냥 들깨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잎들깨는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들깨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들깨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잎들깨는 어때요? 꽃이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잎들깨가 현재 단일 식물인데 계속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가 계속 나오게 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잎들깨가 되려면 일장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장일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장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거잖아요, 지금. 이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일정 기간 동안 영양 생장을 하고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 가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들깨가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잎들깨를 생산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파리를 따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파리가 안 자라버리잖아요,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 못 넘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잎들깨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이 못 넘어가게 하려면 계속 뭐만 하고 있어야 된다? 영양 생장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양 생장은 어느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일 상태에서 영양 생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일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못 맺게 해야 되니까 장일 상태로 계속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잎들깨 생산 농가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야간에 인공 조명을 실시하였다. 야간에 인공 조명을 실시했다는 이야기는 일정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장일로.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옆 농가에 피해가 있을 만한 작물은 무엇이냐라고 나왔어요. 이게 야간 조명을 해버리면은 장일이 되는데 어떤 식물이 피해를 받는다? 단일 식물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의 길이가 짧은 식물. 그래서 그 단일 식물을 골라라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들어온 내용들이 많죠. 처음 본 꽃들이. 그래서 장미는 이제 중성식물로 이제 알 수 있으시겠지만은 나머지 칼랑코에나 페추니아, 금잔화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죠. 그러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칼랑코에는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고,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컸다는 이야기예요. 칼랑코에가 꽃을 못 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페추니아라든가 금잔화는 장일 식물이에요. 페추니아가 언제 꽃이 피죠? 페추니아 요즘에 이름 봄에 노란 꽃 이렇게 많이 보시죠? 그러죠? 아닌가요? 노란 꽃. 펜지 말고. 펜지도 이제 봄에 나오지만 페추니아라는 꽃 혹시 모르세요? 저도 제가 그 이야기했죠.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씩 꽃을 사다 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꽃 사오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러 갑시다. 그러니까 꽃 이름을 모르죠, 서로가 꽃 이름을.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잎들깨하고 들깨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1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모르겠죠,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굳이 우리가 고른다면은 어쨌든 1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예? 장면을 찍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맨 마지막 줄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이파리라고 했는데 이파리 중에서도 그냥 어린 잎이 아니라 완전히 자란 이파리예요. 성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구분해야 되냐면 출하처리의 감흥 부위는 생장점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출하처리의 감흥 부위는 생장점인데 비해서 1장 효과의 감흥 부위는 이파리다. 완전히 자란 이파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위에서 59페이지 맨 위 두 번째 보면은 발육 과정이 진행된 이파리 성엽에서 감흥을 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보면 암기와 명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암기와 명기. 암기란 말은 어둡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명기는 밝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일식물은 암기가 길어요? 명기가 길어요? 명기가 더 길겠죠. 장일식물은 해의 길이가 긴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기의 길이가 암기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면은 개화가 촉진된다. 또 명기의 중간에 암기를 넣는다 하더라도 명기가 분단하더라도 명기의 합계가 암기의 합계보다 길 때는 개화가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에도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줬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루 헤어 길이를 24시간이라고 할 때에 여기를 한 12시간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12시간. 그런데 하루 헤어 길이가 12시간 정도 되는데 하루 헤어 길이가 12시간 이상 그래가지고 깜깜한 시간이 암기가 이 빗금을 암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깜깜한 상태가 되면은 장일식물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장일식물은 이게 명기라고 할 때 이게 장일식물은 지금 우리가 장일식물 이야기 장일식물은 12시간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상태가 되면은 꽃이 핀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태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하로 짧아졌다. 그러면 꽃이 핀다 안 핀다? 꽃이 핀다 안 핀다? 해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이거 지금 명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낮이 어때요? 12시간 이하로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장일식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해의 길이가 길면 꽃이 핀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안 핀다는 이야기잖아요. 꽃이 안 핀다. 해의 길이가 짧아 장일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똑같이 밤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밤의 길이가 긴데 이때 여기다가 빛을 조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빛을. 자, 여기다 빛을 조여줬다. 자, 얘가 지금 빛을 조여줬다. 빛을 조여줬을 때 이 상태에서 꽃이 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연속 암기인데 이게 이 암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빛을 조여주면 꽃이 핀다 안 핀다? 꽃이 핀다는 이야기예요. 꽃이.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이 밤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명기가 짧다 하더라도 이 밤이 계속되는 것을 연속 암기를 깨뜨려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식물 자체가 밤이 짧은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이 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속 암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중간에 뭐 야간에 빛을 쪼여준다라고 해서 야간 조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뭐 광을 쪼여준다라고 해서 광조사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언제 이런 걸 많이 쓰냐면 이 장일식물을 예를 들어서 자, 가을이 되면 어때요? 가을이 되면은 국화가 꽃을 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을에 국화가 꽃이 피잖아요. 근데 반대로 봄이 되면은 해의 길이가 길어져 보니까 국화는 꽃이 안 피겠죠. 그러죠? 그러면 봄에 해의 길이가 긴 것은 어때요? 짧게 하려면 빛을 가려준다든가 야간 조파를 해서 연소감기를 깨뜨려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단일식물이 있어요. 단일식물. 단일식물은 가로에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연속암기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연속암기. 그러니까 중간에 어때요? 이게 빛을 쪼여줘 보면은 꽃이 안 피운다는 이야기예요. 단일식물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암기가 지속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개화 유도의 일정 한도 이상의 연속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번에는 이거를 장일이 아니라 단일식물을 해봅시다. 자, 국화 같은 단일식물을 해봅시다, 이번에. 자, 단일식물은 해의 길이가 길면 꽃이 피나요, 안 피나요? 안 피겠죠. 꽃이 안 펴요. 그 다음에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때요? 꽃이 핀다. 이번엔 꽃이 펴요, 여기서. 자, 꽃이 폈어요. 자, 해의 길이는 짧아요, 지금 현재. 짧은데 밤중에 빛을 쬐이면 꽃이 핀다, 안 핀다? 이번에는 안 핀다. 왜 안 핀다는 이야기예요? 단일식물은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속 암기가. 연속적으로 밤이 이어져야지 중간에 깨트려지면은 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장일과 단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비료와 관련해서 장일식물은 질소비료가 적을 때 장일 효과가 잘 나타나고, 단일식물은 질소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질소가 많아야만이 단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장 효과 기구에서 자극의 발생은 마찬가지로 성숙한 잎에서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맨 밑에서 두째 줄 보면 광주기성에서 광합성에 효과가 없는 약광에서도 자연 일장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빛이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광주기성에는 적색광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신가요? 광합성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광합성.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이 제일 짧은 단파장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있다면은 400나노미터 이상을 자외선, 그다음에 400에서 700나노미터를 가시광선, 그리고 700에서 1000나노미터를 적외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죠.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이 적색광이 일장이라든가 광합성의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장 효과의 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장 효과의 이용. 일장 효과는 인공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꽃이 안 피는 것을 일장을, 장일식물을 국화가 봄에 꽃이 안 피는데 봄에 꽃을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를 가려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차광을 해가지고 해를 짧게 가을처럼 만들어주면 된다든가, 이런 인공적으로 인위계열을 유도한다든가, 또 개화를 조절한다든가, 국화가 봄, 여름에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촉성재배 또는 반촉성재배라고 해요. 꽃 피는 시기보다도 꽃이 가을에 피는데 제철보다도 빨리 피는 것을 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촉성재배 같은 경우는 차광재배를 해가지고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계속 꽃이 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국화꽃이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빛을 반짝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은 연소감기가 깨져가지고 꽃을 안 피게 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억제 재배라고 해요. 억제 재배. 이게 그 제시기에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화기를 조절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갖고 1년 내내 꽃이 피게 하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준연재배라고 써놓은 겁니다. 준연재배. 그 다음에 육종연한을 단축한다든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일장을 조절해가지고 빨리 꽃이 피게 만들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육종연한을 단축한다든가 또는 파종기를 조절한다든가 수량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환에도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환은 암꽃을 수꽃으로 만든다든가 수꽃을 암꽃으로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시풀 같은 경우는 단일 조건에서 14시간 이상의 장일에서는 모두 수꽃으로 암꽃이 수꽃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에 이용되는 식물이 모시풀 말고도 오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도 오이 재배하는 농장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이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암꽃과 수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꽃이 많이 피기를 원하겠어요? 암꽃이 많이 피기를 원하겠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암꽃이 많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수꽃을 암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도 오이는 단일 식물인데 저온 단일 환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암꽃 수가 증가하게 되고 암꽃 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오이의 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것이 8회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61페이지 기출문제 보면 오이의 암꽃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모가 아니라 육묘라고 그랬죠. 오이의 암꽃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 관리법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가 되는 단일 식물인데 이거를 저온 단일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암꽃수 비율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꽃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온 단일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장일 조건에서는 오이 꽃이 무슨 꽃이 많이 피어버린다? 수꽃이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장에 관한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제가 본 책 중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성적 발육의 생리 현상을 농업 현장에 적용한 예로 적용 원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가 다른 것. 1. 딸기의 촉성재배. 2. 국화 촉성재배. 맹류의 세대 단축 6종. 4. 추파맹류의 봄 대파. 좀 어렵죠? 좀 어려운가요? 자, 다시 문제를 한번 다시 불러드려 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 온도나 일장에 의해서 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조절하는데 농업 현장에 적용한 예로 적용 원리가 다른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1. 딸기 촉성재배, 국화의 촉성재배, 맹류의 6종, 세대를 단축시키는 6종, 그리고 추파맹류의 봄 대파. 감이 온가요? 3번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딸기 촉성재배, 그 다음에 국화의 촉성재배, 그리고 또 뭐 이야기했더라? 네, 맹류의 6종 단축, 그리고 맹류의 봄파종, 이게 추파맹류죠. 자, 이것이 농업적으로 이용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여기서 지금 금방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일장 효과의 이용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배웠어요. 금방. 근데 전에 우리가 뭘 또 배웠냐면 출하처리의 농업적 이용에 대해서 또 배웠었죠. 기억나신가요? 출하처리에서 딸기가 언제 보통 나온다고 그랬죠? 딸기가
5, 6월에 보통 딸기가 열매를 맺는데 지금 딸기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우스에서 겨울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철보다도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딸기 촉성재배예요. 그러면 딸기를 하우스에서 겨울에 따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여름에 저온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죠? 저온 처리해야 돼요. 저온 처리. 자, 그다음에 자,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가을보리나 가을미를 봄에 파종하려면 뭘 해줘야 되죠? 저온 처리를 또 해줘야 되죠. 순화 처리를. 그러죠? 그다음에 이 맹류가 세대를 단축해가지고 빨리빨리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육종이잖아요. 그죠? 육종에서 육종 세대를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줘야 된다? 자, 가을에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봄에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하고 이건 어떻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겨울철이 추나철이잖아요. 이 국화를 가을에 피지 않고 가을보다 더 빠른 여름이나 봄에 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촉성재배잖아요. 뭘 해줘야 돼요? 일장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국화는 여러분이 국화 나오면 무조건 일장으로 가야 돼. 국화 나오면 가을에 국화 핀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61페이지 군락상태의 작물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군락상태. 군락상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식물체가 자 여기다 우리가 식물을 재배했는데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어디서 해요? 광합성을 이 이파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이파리가 자라는 것을 군락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파리가 무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정한 이파리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적정한 이파리가 있어야 되겠죠. 왜? 무엇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광을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최적 연면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당한 수의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광합성을 가장 증대시키기 위한 조건은 포장 동화 능력이라고 했는데 포장 동화 능력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밭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장 동화 능력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아야 된다? 첫 번째 A 맨 마지막 줄 뭐 있어요? 총 연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파리 면적도 많아야 되는데 이 이파리가 두 번째 뭐예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수강 상태라고 수강 능력 그리고 그 이파리가 동화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곱하기 한 것이 포장 동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는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내부의 광 투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광 태세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 적정한 이파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파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만이 햇빛을 잘 받게 되는데 이것과 관계된 비료가 뭐가 있었죠? 규산질 비료라고 있었죠. 규산질 비료. 그래서 이 규산질 비료는 이 이파리를 이렇게 막을 형성해 주는 것. 이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을 규질화라고도 하는데 규질화를 해서 이 병충해 뭐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금방 말씀드렸던 수강 상태를 좋게 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규산질 비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받는 수광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광 부족에 적응을 잘 못하는 식물이 뭐냐, 광 부족에 민감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몰라도 되겠어요. 안 해도 상관없겠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적산 온도를 배울 때에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기억난가요? 3,500에서 한 4,500 정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건 많은 양의 광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가 빛이 좋지 않으면 벼는 어떻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새같이 막 이 해는 안 비치고 구름 끼어 있고 그러면은 광 부족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벼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벼가
해가 이렇게 막 전라도 말로 꾸부르고 해가지고 이 빛이 잘 안 비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말 기억나십니까? 이 말?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겠어요? 도장한다, 도장. 도장이란 말 기억나세요? 도장? 도장이란 말은 이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인데 도장이란 말은 식물체가 쑥 웃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도장이 되는 주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 광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심화학습표의 기억본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벼에서 규산과 칼륨질 비료를 넉넉히 주면 잎이 좀 직립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맹류에서도 중간쯤 니을본에 보면은 광파 재배보다는 드릴파 재배가 수강 상태가 좋다. 그런 말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광파, 드릴파, 광파란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보리를 재배할 때 이렇게 두둑을 넓게 해서 재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다 심는 것을 광파 재배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밭인데 두둑을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어때요? 여기는 이파리와 이파리가 서로 겹쳐져 가지고 수강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광파라고 한다면 넓을 광자를 써서 이거 넓잖아요. 여기는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드릴파 또는 뭐 조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강 상태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생재배란 말 기억나시죠? 초생재배 과수원 밑에서 풀을 갖고 가지고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초생재배는 그 용어 해설 그 마지막 그 점 찍어놓은데 보면은 과수원 수목의 하부에 각종 풀을 재배함으로써 비가 왔을 때 토양의 유실 방지라든가 양분의 이탈 방지, 수분 저장 등의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초생재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과 작물 사이에 심는 것을 간작이라고 하고 또 섞어 심는 것을 혼작. 혼작은 주로 이제 목초에서 우리가 하고 현상에서 남방향 목초와 북방향 목초를 섞어 심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 말고 뭐 교호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교호란 말은 서로 엇갈아서 재배한다 이런 이야기. 엇갈아지기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호작은 엇갈아지기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콩을 심었다. 자 여기다 콩을 심고 여기다 옥수수를 한 줄 심고 또 콩을 두 줄 심고 또 뭐 옥수수를 한 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교호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항 방향은 남북 방향이 수강량이 많아서 유리하다. 이게 남북으로 일항을 하게 되면은 해가 어때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방향이 수강 상태가 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봄에 감자를 심을 때는 동서 방향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의 길이가 뭐예요? 햇볕에서 비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동서 일양으로 내는 것이 해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장지의 투광률 이런 건 몰라도 되겠어요. 장지란 말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비닐이라든가 옛날에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없을 시절에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종이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터널 같은 걸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장지라고 했어요. 장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전조재배 이건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아까 그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밤에 어때요? 밤에 이렇게 햇볕을 밤에 빛을 쪼여가지고 꽃을 못 피게 한다든가 또는 꽃을 피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전조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란 말 자체는 이 조자가 조명을 말해 조명. 그래서 조명을 해주는 건데 또 광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보광이라고도 써놓고 또 밤에 짧은 파장의 빛을 쪼인다고 해서 야파처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에 보면은 일장이 짧은 가을과 겨울에 단일성 식물의 개화를 억제한다. 국화를 예로 들면 돼요. 국화 꽃이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본다? 밤에 광을 쪼여본다. 왜 그러냐면 단일성 식물은 전제 조건이 아까 뭐였어요? 연속 암기가 돼야 돼. 연속적으로 어둠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빛을 쪼여버리게 되면 연속 암기가 깨져버리니까 꽃이 안 피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야파절이라든가 또는 맨 밑에 둘째 줄에 보면은 광중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광중단. 광을 중단한다? 이상하잖아요. 광을 쪼인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광조사란 말을 이해하는데 광중단은 좀 이해가 안 가겠잖아요. 근데 이 광중단이란 말은 광으로 암기를 중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용어죠. 어쨌든 뭐 이런 연속 암기를 끊는 것이 똑같은 내용들이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보광, 광중단, 교호조명 이런 거 나왔는데 이 광중단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회 시험에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노지국화 예배단지 주변에 노지국화란 말은 그냥 밖에다가 심는 국화를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꽃이 피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 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광중단이라든가 또는 뭐 전조재배라든가 야파처리라든가 이런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중단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차광재배가 나왔죠. 차광재배는 국화를 봄이나 여름에 피게 하려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빛을 차광해가지고 가을처럼 해를 짧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을 해줘야 한다든가 또 뭐 파라든가 부추,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해서 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연화재배라고도 해요. 연화재배, 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광재배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109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109페이지 광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그 광에 관한 내용 보면은 맨 처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파장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광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파장 이렇게 해야 맞겠죠. 왜냐하면 청색광도 나와불고 적색광도 나와불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청색광과 적색광이 효과적인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적색광이다. 그래서 약 한 650 나노미터 정도 근데 거기서는 얼마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675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효과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광합성에 가장 유효한 광선이 또 나왔네요. 적색광과 청색광이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식물의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광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합성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탄소가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보면 뭐 나왔어요? 온도, 산소, 빛, 파장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산소의 양이죠. 산소는 어때요? 광합성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작물 생리작용에 적색광과 청색광이 유효하다고 했고 명반응은 스트로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트롱이라고 했죠. 암스트롱. 암반응이 스트로마하고 명반응은 그라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을 만들고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5번에 그 내용이 또 나왔죠. 암스트롱이란 말이. 그리고 6번에 작물의 광합성 양에 대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광의 강도의 관계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은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제 이 공기 중에 얼마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질소, 산소. 그다음에 이것은 0.03%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하냐면 0.13%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올려야만이 광합성이 증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대기 중에다가 CO2를 막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서 쓴다? 시설 채소 같은 데서 이 폐쇄된 공간에서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는데 이러한 비료 방법을 탄산십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광합성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강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바로 뭐예요? 빛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 빛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빛이 좋다? 적색광이 좋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CO2 농도가 높고 광의 강도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한다는 게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비닐하우스 내 탄산가스 농도를 높여주는 걸 무슨 십이라고 한다? 탄산십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탄산십을 하게 되면 광합성 능력은 높아진다,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진정광합성이라고 하는 말 나왔는데 진정광합성은 우리가 아는 총광합성을 말해요. 총광합성. 이게 이거 그림 기억나신가요? 이 광합성 양에 대해서 광합성 그림이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CO2 농도의 배출량하고 흡수량이 같은 지점을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보상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는 광합성 양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뭘로 봐야 돼요? 호흡량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상점 이상이 이제 실제 광합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합해가지고 이걸 총광합성 양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진정광합성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상 그 9번에도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외관상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지점, 이 0이 되는 지점이 무엇이다? 0이 되는 지점이 광보상점이다는 이야기죠. CO2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것을 말하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식물체 내에 함유된 탄수화물과 질소 비율이 개화결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우리가 무슨 이론이라고 하자? CN율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CN율이 높아야 되는데 굳이 구분하면은 질소보다도 무슨 함량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야 화합원하고 촉진되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식물 가지에 껍질을 벗긴 적이 있었죠. 환상박피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GD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D 균형이란 말은 G가 그로스란 말이에요. 생장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D는 디퍼렌티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로스 디퍼렌티에이션 밸런스라고 해서 생장과 분화의 균형을 GD라고 해요. 생장과 분화의 균형을. 그리고 3번에도 또 3번에 CN율 나왔고요. 4번에 TR율은 뭐예요? TR율.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TR율이라고 해요. 예. 그 탑, 루트란 말이에요. 탑과 루트. 그리고 11번에 굴광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광선이 적색광인데 굴광현상은 굴광현상은 청색광인데 11번에서 굴광현상은 무슨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옥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옥신. 그래서 지상부는 해가 비치는 쪽으로 하고 뿌리는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고 이야기했죠. 12번에 세포의 신장을 촉진시키며 굴광현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금방 나왔죠. 뭐라고 그랬죠? 옥신 이야기죠. 옥신. 그러죠. 거기 나와 있는 옥신과 지베렐린, 사이토카닌 이런 것을 우리가 생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뭐 또 4번에 나와 있는 에틸렌이라든가 뭐 ABA, CCC 이런 것을 억제 호르몬이라고 했었고 개화 호르몬으로 기억나는 것이죠. 개화 호르몬. 플로리겐이라고 있는 플로리겐 기억나시죠?
13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물의 광합성에 의한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같은 지점을 또 뭐라고 한다?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광포화점이란 말은 이거랑 좀 다르죠. 광포화점은 어때요? 햇볕이 이걸 광합성량이라고 할 때에 햇볕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지점을 뭐라고 하자? 광포화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뭐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에 야생 사탕수수를 우리 교재에서는 F106이라고 배웠었는데 이것은 한 개 입장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식물을 무슨 식물이라고 하자? 정일식물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중간식물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개 입장이 아예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자? 우리는 중간식물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중간식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중성식물이라고 써놨는데 중성식물이라는 말은 안 맞은 것 같아요. 중간식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추하고 장미, 토마토, 가지, 당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질소 성분이 결핍되면 출소 개화가 촉진되는 성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일장과 질소 비료의 관계가 있었죠. 장일식물은 질소 성분이 좀 부족한 것이 좋고 단일식물은 질소식물이 필요한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질소 성분이 부족할 때 출소가 촉진되는 거니까 장일식물이 뭐냐 이 말이죠. 좀 장일식물. 그러죠. 장일식물이란 말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식물을 말하죠. 뭐죠? 여기서는 추파맹류죠. 가을보나 가을미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에 제시한 작물은 일장효과와 관련해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토마토, 당근, 고추 금방 나왔었죠. 앞에서 무엇이었죠? 고추는 중간식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19번에 일장 처리는 어디다 해야 감응한다고 그랬죠? 성엽이죠. 이파리는 이파리인데 성엽이다. 115페이지 맨 위에 해설란에도 나왔죠. 일장은 성엽이고 준화 처리는 생장점이다, 그런 말 나왔죠. 그 다음에 20번에 광주기성에서 가장 효과가 큰 강성은 마찬가지로 적색광이다. 그 해설란에도 나왔죠. 21번에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벼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웃자란다고 그랬죠. 웃자란다. 그러죠. 웃자란다는 것은 아까 도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웃자라는 시기가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죠. 이 말은 그 시기로는 안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항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일조량이 부족하면 벼는 전체적으로 많은 광 부족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좋지 않는데 이제 특히 이제 벼가 익어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벼가 익어가는 시기. 벼가 익어가는 시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벼가 익어가는 것을 순서적으로 나눈 거죠. 벼가 이 이상을 보면 우유처럼 들어있는 상태가 유숙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발달하면 풀처럼 바뀌는 것을 호숙기, 그 다음에 노랗게 변하는 것을 황숙기, 그 다음에 이제 말라가는 시기를 고숙기, 아니 완숙기죠. 완숙기, 완전 익어가는 시기 완숙기, 그 다음에 고숙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숙기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해가 부족을 해버리게 되면 이삭이 안 여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건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감수분열기에 관한 내용. 벼에서는 외부 불량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기가 감수분열기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에 일장 효과의 재배적 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수량 증대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육종상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상 이용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최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종자를 채취한다 이 말이에요. 최종. 종자를 쓰려고 이게 종묘 회사에서 최종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최종상 이용은 일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추나 처리. 그죠? 추나 처리를 통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아까 제가 한번 불러줬던 문제와 비슷하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장 효과와 추나 처리 효과에 관한 그 구분이 좀 나와 있죠. 23번에 작물의 잎이 거의 모두가 직사광선을 쪼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자? 자, 자, 자. 자, 식물체가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자? 군락 상태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군락 상태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양의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걸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이걸 상대 개념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립 상태라고 써요. 고립 상태. 사실 우리가 얼른 한자만으로 보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게 무성한 상태에 있다가 몇 개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고립 상태라고 하는데 고립 상태는 어떤 상태가 좋다? 햇볕을 받는 수광 상태가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용어 뜻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에도 마찬가지로 포장 동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그 식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곱하기 수광 능력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25번도 몰라도 되겠습니다만은 광 부족에 적응하지 못하는 작물을 해서 아까 대표적으로 벼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뭐 참고로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26번으로 넘어갑니다. 수광 개선 재배법 내용이 아닌 것. 벼에서는 규산 가리를 넉넉히 주어서 잎을 직립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이걸 수광 상태라고 했어요. 맹류에서는 드릴파보다 광파 재배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그러죠. 무효분할기에 4번에 무효분할기에 질소를 적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효분할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유효분할이라고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무효분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분할기 때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파리가 너무 많이 번성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27번 페이지 넘겨보면은 수광 상태가 난 내용이 또 나왔어요. 남북 방향이냐 동서 방향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동서이랑은 남북 방향에 비해서 수광 시간이 짧고 또 작물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 방향이 동서이랑에 비해서 수광 시간은 약간 짧지만 수광량이 훨씬 많아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28번에도 겨울철에 이랑 방향으로 좋은 것은 동서 방향, 여름철에는 남북 방향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9번에 일장이 짧은 가을과 겨울철에 단일성 식물의 개화를 억제하거나 장일성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빛을 쪼이지 않아요? 그죠? 빛을 쪼이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전조재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조재배, 빛을 쪼이는 것을. 그다음에 거기 뭐 양액재배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식물을 땅에서 토경에다 재배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다 재배하는 걸 양액재배라고 해요. 그다음에 30번에 작물 위에 가는 착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는 에티올린이라는 다망색 색소가 형성돼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햇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엽채류에서 적색광과 청색광이 엽록소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죠. 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저해가 되고 도당한다고 그랬죠. 과일의 착색은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 안토시아닌 영향을 미치는데
고온에서 안토시아닌의 생성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온에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도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인데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온도가 낮아지는 저온을 말하죠. 이게 저온에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생성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단일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위해서 야간에 보광을 실시하는 작물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단일 식물은 뭐예요? 여기서 국화 나왔죠, 국화. 그러죠. 나머지 장미라든가 가지, 토마토는 다 중성식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2번에 장일 처리를 할 때 광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로는 장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를 보광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죠? 예, 보광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무엇은 한밤중에 전등 조명을 해서 화분화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무엇과 뭘 말한 거예요, 지금? 빛을 보충해서 해주는 보광과 빛을 쪼이지 않는 광 중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또 나왔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생장 발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어들이 말이 뭐 보광이니 광 중단이니 뭐 전조 재배니 사실 같은 개념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좀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볼 때 이런 현상이 일본 책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